1967년에 한 다큐멘터리가 즉시 금지되었습니다. 그건 폭력적인 장면이나 위험한 정치적 메시지 때문이 아니라 더 불안한 이유 때문이었다. 범죄자를 위한 정신병원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진실한 현실. 티티컷 폴리스는 그 누구도 준비되지 않은 장면을 보여주었다. 마치 오래된 가구처럼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벌거벗은 환자들, 그리고 보살핌의 행동이라기보다는 벌처럼 보이는 잔인한 강제로 식사하는 남자들, 비어있는 시선들, 차가운 복도에서 소리치는 목소리들, 그리고 치료하는 대신 사람을 인간으로 대하는 법을 잊어버린 것처럼 보이는 의사들. 감독 프레더릭 와이즈먼은 공포 영화를 만들 계획은 없었지만 그보다 더 끔찍한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완전히 망가진 시스템을 폭로한 시각적 문서입니다. 그것은 용납될 수 없었다. 티티컷 폴리스가 처음 상영되었을 때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정부는 거의 즉시 금지했습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환자의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내부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왜냐하면 누군가를 비인간적인 조건에 가두는 것이 그들의 안녕에 대한 관심을 가장 잘 보여주는 방법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큐멘터리는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20년 이상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1991년에 마침내 석방되었을 때 사람들은 왜 이 이미지를 역사에서 지우려 했는지 이해했습니다. 화씨 90일, 2001년 9월 10일, 세계가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는 동안 미국의 대통령은 한 교실에서 어린이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 이미지는 역사에 남게 되었지만 그 후에 일어난 일은 더욱 이상했습니다. 답은 거기에 있었지만 아무도 이 방법으로 연결하지 않았습니다. 화씨 11분의 9는 그 시대의 가장 불편한 작품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부패와 은폐를 암시할 뿐만 아니라 일부 사람들이 공개 토론에서 제외하고 싶어 했던 이미지와 문서를 보여주었습니다. 영화는 2000년 대통령 선거에서 조지 부시의 승리의 정당성을 의심하면서 시작됩니다. 그의 권력 상승은 부정행위로 인해 특징 지어졌다고 암시합니다. 그러나 이는 단지 출발점에 불과했습니다. 그 후 무어는 부시 가문과 빈 라덴 가문, 그리고 다른 사우디 엘리트들 간의 연결을 파헤치며 이러한 관계가 미국의 외교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합니다. 이후 다큐멘터리는 9월 11일 공격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조사합니다. 그것은 단지 반응이 느리고 비효율적이라고 묘사할 뿐만 아니라 두려움이 이라크 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한 정치적 도구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강조합니다. 마이클 무어는 단순히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까지 감히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연결했습니다. 처음부터 이 다큐멘터리는 논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미라맥스의 모회사인 디즈니가 배급을 차단했습니다. 영화 체인들은 상영을 거부했고 보수 단체들은 광고를 제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검열은 오히려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이 다큐멘터리는 결국 사상 최고의 흥행을 기록했습니다. 그 영향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라크 전쟁, 공포 정치, 정부 조작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마이클 무어는 한 나라 전체가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전쟁으로 끌려간 과정을 폭로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이미 어둡게 느껴진다면 전쟁 지역으로 카메라가 들어갈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기다려보세요. 모든 사람이 세계가 진실을 알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화염 없는 지역, 불타지 않는 곳이라는 이름을 상상해보세요. 안전과 피난처를 연상케 하는 이름입니다. 하지만 곧 그곳은 현대 역사에서 가장 잔인한 대학살의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2009년 스리랑카 내전의 마지막 날 동안 이 지역에서 정부가 세계에 보여주고 싶지 않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칼럼 맥레이가 감독한 이 다큐멘터리는 적진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드러내기 위한 거의 불가능한 임무입니다. 비밀리에 촬영된 영상과 가슴 아픈 증언을 통해 이 다큐멘터리는 전쟁의 규칙이 존재하지 않는 지역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병원과 학교에 대한 무차별적인 폭격, 무장 해제된 포로의 즉결 처형,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범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섬뜩한 사실이 있습니다. 불과 몇 달 만에 4만 명 이상의 타밀 민간인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들 중 많은 수가 이른바 안전지대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누가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까? 그리고 왜 아무도 법정에 서지 않았습니까? 스리랑카 정부는 이 잔악 행위를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이 영화를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침묵시키려 했습니다. 프로파간다라고 비난하고 말레이시아와 인도 같은 나라에서 금지했으며 조사하려던 기자들을 위협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지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부가 카메라 뒤에 진실을 숨기려고 한 유일한 경우는 아닙니다. 세계 반대편 일본의 작은 해안 마을에서 누군가 당신이 보지 않기를 원했던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더 코브. 일본의 먼만에 숨겨진 만이 있습니다. 그 물은 맑고 그 풍경은 엽서에서 튀어나온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표면 아래에는 울타리, 무장 경비원, 촬영을 금지하는 법률로 보호받고 있는 어두운 비밀이 있습니다. 루이 시오요스가 감독한 더 코브는 매년 그 만에서 일어나는 일을 폭로하기 위한 비밀 작전, 고위험 임무입니다. 영화 제작자들은 위장된 드론, 해저 마이크, 가짜 바위 속에 숨겨진 카메라를 가지고 아무도 원하지 않는 장소에 침투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너무 충격적이어서 전 세계가 돌고래를 보는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해마다 2,000마리가 넘는 돌고래가 이 만에서 포획되어 희생됩니다. 일부는 아쿠아리움에 각 15만 달러까지 팔리기 위해 선택되지만 나머지는 종종 위험한 수준의 수은에 오염된 고기로 판매되기 위해 학살당합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일본에서 돌고래 고기가 고래고기로 라벨이 붙어 판매된다는 것입니다. 소비자들에게 자신이 실제로 무엇을 먹고 있는지 알리지 않고 속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영화를 서양의 선전이라고 비난하며 폄하하려 했지만 영상은 스스로를 말해줍니다. 더 코브는 단지 최우수 다큐멘터리 오스카상을 수상했을 뿐만 아니라 돌고래 보호를 위한 세계적인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국제적 압력 덕분에 타이지에서 희생되는 돌고래의 수가 줄어들었지만 그 관행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킬링의 행위. 은퇴한 살인자들에게 그들의 범죄를 카메라 앞에서 재현해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을 상상해보라. 다큐멘터리가 아닌 할리우드 영화를 촬영하는 것처럼 그것이 바로 더 액트 오브 킬링이 한 일입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영화와 도덕에 대한 당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뒤흔들죠. 1960년대 중반 인도네시아에서 쿠데타 이후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라는 혐의로 살해되었습니다. 가해자들은 처벌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지역 영웅이 되었습니다. 감독 조슈아 오펜하이머는 그들에게 카메라를 주고 그들이 좋아하는 영화 스타일인 갱스터, 서부극, 심지어 뮤지컬 스타일로 범죄를 재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는 충격적이면서도 매혹적입니다. 안와르 콩고, 죽음의 부대 지도자 중 한 명은 피로 더럽히지 않기 위해 철사를 사용해서 희생자들을 질식시키는 방법을 설명하며 즐겁게 춤을 춥니다. 다른 사람들은 마치 액션 영화의 주인공인 것처럼 자부심을 가지고 행동합니다. 하지만 현실이 닥치는 중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안와르가 자신의 희생자 중 한 명을 연기하려고 할 때 그의 내부에서 무언가가 부서집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공식적으로 그 작품을 금지하지는 않았지만 상영은 비밀리에 이루어졌고 관객은 종종 침묵 속에 떠났습니다. 무엇을 봤는지 처리할 수 없었습니다. The Act of Killing는 단순한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변명을 통해 인간의 정당하지 않은 행동을 정당화하는 능력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자이트가이스트. 이 다큐멘터리는 언제나 음모론을 준비해 파티 분위기를 망치는 친구와 같습니다. 피터 조셉 감독, 그는 단순히 공인된 이야기를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혼합하여 그것을 철저히 분해하며 추측과 건강한 회의론을 더합니다. 다큐멘터리는 충격적인 주장으로 시작됩니다. 주요 세계 종교들, 특히 기독교는 고대 점성술 신화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다큐멘터리에 따르면 예수는 호루스나 미트라와 같은 태양신들의 재해석일 뿐이라고 합니다. 성탄절에 할머니에게 말한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런데 예수는 재활용된 신화일 뿐이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세이가이스는 2001년 9월 12일 공격도 다루며 미국 정부가 주도한 자작극이라고 암시하고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비판하며 인류를 노예로 만들기 위해 설계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터키, 중국, 그리고 중동의 많은 나라들에서 영화가 금지된 것은 놀랍지 않습니다. 종교가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터키에서는 정부가 이 영화를 화약통 근처에서 성냥을 켜는 것만큼이나 위험하다고 여겼습니다. 그의 주장 중 많은 부분이 반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큐멘터리는 여전히 문화적 현상으로 남아있으며 활동가 운동과 끝없는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영화가 제공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보았다고 생각한다면
더 액트 오브 시잉 위드 원즈 오운 아이즈를 볼 준비를 하세요. 스탄 브라카게가 감독한 이 32분짜리 무성 영화는 전통적인 다큐멘터리가 아닙니다. 인간 사망률의 현실에 대한 거친 필터 없는 몰입입니다. 제목은 라틴어에서 북어으로 번역되며 당신이 보게 될 것에 대한 명확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신체가 해부되고 장기가 제거되며 죽음이 모든 잔혹함으로 드러납니다. 내레이션도 없고 음악도 없습니다. 단지 살을 자르는 메스 소리와 깜빡이지 않는 카메라만 있을 뿐입니다. 브레이키즈는 피츠버그의 한 시체 안치소에서 이 영화를 촬영했으며 그가 포착한 것은 너무 생생하여 이 영화는 거의 대중에게 상영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심지어 전위 영화 서클에서도 이 다큐멘터리는 엄중한 경고와 함께 제공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고개를 돌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죽음을 직면하게 만드는 종류의 다큐멘터리입니다. 브레이키즈는 단순한 충격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의도는 삶과 죽음의 관계를 탐구하고 카메라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진실을 포착할 수 있는 방법을 탐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더 워게임, 정부가 대규모 공포를 유발할까 두려워 금지한 핵전쟁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상상해보세요. 이것은 BBC에서 제작한 영화 더 워게임에서 정확히 일어났던 일입니다. 피터 와킨스가 감독한 이 영화는 냉전 중 영국이 핵무기로 공격받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초기 폭발부터 사회 붕괴까지 더 워게임은 상상의 여지를 남기지 않습니다. 당신은 전체 도시가 제로 변하고 응급 서비스가 압도되며 사람들이 방사능으로 천천히 죽어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충격적인 것은 파괴가 아니라 영화가 묘사하는 이후의 비인간화입니다. 가족이 흩어지고 약탈이 일어나며 누가 의료 치료를 받고 누가 받지 못할지를 선택하는 것과 같은 불가능한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영국 정부는 그 영화를 TV 프로그램에서 제외할 정도로 너무 무섭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은 1966년의 최고의 다큐멘터리로 오스카상을 수상하여 저주받은 영화로서의 지위만 높였다. 전쟁 게임은 단순히 핵전쟁의 위험에 대한 경고가 아니라 문명이 얼마나 취약한지에 대한 상기이다. 소비에트 이야기. 소련과 나치는 역사상 항상 어둡고 불안한 이미지였습니다. 이제 그 어둠의 핵심에 뛰어들 뿐만 아니라 소비에트 정권이 저지른 최악의 범죄에 밝은 빛을 비추는 영화를 상상해 보세요. 이 다큐멘터리는 소련의 잔악 행위를 강력히 고발한 작품으로 특히 요셉 스탈린 집권에 저질러진 범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수백만 명을 죽음에 이르게 한 우크라이나의 인공기근, 스탈린 숙청 기간 동안의 대규모 처형, 전체 민족의 강제 이주, 그리고 수백만 명이 굶주림, 추위, 피로로 사망한 굴락에 관한 사건들을 조명합니다. 그리고 카틴 학살, 1940년에 소련 비밀경찰이 수천 명의 폴란드 장교를 살해한 사건. 다큐멘터리의 가장 논란이 되는 측면 중 하나는 소련과 나치가 특정 인구를 통제하고 제거하려는 공통된 이념적 기반을 공유했다는 주장입니다. 이 영화는 제2차 세계대전 초기에 두 정권이 어떻게 협력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여기에는 유럽 동부를 둘로 나눈 리벤트로프 몰로토프 조약도 포함됩니다. 예상대로 The Soviet Story는 러시아에서 강하게 비판받았고 반러시아 선전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많은 러시아인과 일부 역사가들은 영화가 편향적이고 단순화되어 있으며 선동적이라고 비난하며 역사를 왜곡하고 소련을 부당하게 나치 독일과 동일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영화는 국가 통제 하의 매체에 전혀 노출되지 않았고 정부 관리들과 언론에 의해 심하게 비난받았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영화가 러시아와 다른 국가의 러시아어 사용 지역에서 상영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련 이야기 The Soviet Story는 여전히 공식적인 이야기를 도전하고 소련 정권의 공포를 폭로하는 중요한 문서로 남아 있습니다. 태양 아래. 러시아 감독 비탈리 만스키는 북한이 평양의 한 가정에 대한 영화를 찍도록 자신을 초대했을 때 대박을 터뜨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정부는 그들이 방금 선전을 위해 조심스럽게 만든 닭장의 여우를 초대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계획은 간단했습니다. 북한이 각 장면을 쓰고 각 샷을 연출하며 노동자들의 천국에서의 삶의 완벽한 이미지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영화는 전형적인 가족의 딸 제니가 웃는 방법,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심지어 김치를 더 기쁘게 먹는 방법까지 훈련받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마치 트루먼 쇼와 같았지만 김치가 더 많고 벽에 부딪히는 배가 적었습니다. 하지만 맨스키는 교활한 사람이라 소매에 비밀 무기를 숨기고 있었죠. 삼각대 위에 카메라가 있었어요. 그는 촬영 사이에 카메라를 계속 돌리며 이 정교하게 안무된 쇼의 무대 뒤 장면을 포착했어요. 당신이 보지 않을 때 당신의 고양이가 세계 지배를 계획하고 있는 것을 잡는 것과 같습니다. 이 이미지는 북한에 사는 사람들의 현실과 정부가 어떻게 사소한 세부 사항까지 관리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끝없는 장면 연습부터 공무원들의 직접적인 연기 지시까지 Under the Sun은 북한 선전의 겉모습을 폭로합니다. 북한이 맨스키가 한 일을 알아차렸을 때 그들은 영상을 파괴할 것을 요구했지만 맨스키는 이미 그것을 몰래 반출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2015년 체코 공화국의 질라바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에서 상영되었으며 북한의 감시를 벗어났습니다. 왁세디. 그것은 초대받지 않았지만 나타나서 모든 전체를 먹고 나서 당신의 아늑한 식사 한가운데 음모론 폭탄을 터뜨리는 저녁 식사 손님과 같습니다. 이 작품은 앤드류 웨이크필드가 감독했으며 논란이 많습니다. 이 영화는 특히 홍역, 유행성 이하 선염, 풍진에 대한 AMR의 백신이 자폐증과 관련이 있다는 불신된 주장을 홍보합니다. 영화는 질병 통제 및 예방센터가 홍역, 볼거리 및 풍진 백신과 자폐증 간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데이터를 숨겼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웨이크필드는 백신이 건강 재난을 일으키고 있으며 정부가 이를 대중에게 숨기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영화가 개봉되었을 때 과학 커뮤니티나 건강기구에 의해 환영받지는 못했습니다. 웨이크필드의 주장은 과학자들, 의사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모든 평판 있는 건강 관련 기관들에 의해 완전히 신뢰를 잃었습니다. 최악인 것은 웨이크필드가 이미 1998년에 쓴 기사 때문에 의료 면허를 잃었고 그 기사는 윤리적 결함과 잘못된 정보로 가득 차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스세드는 실제적이고 위험한 결과를 초래한 백신 반대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 영화는 여러 스트리밍 서비스와 영화관에서 금지되고 제거되었습니다. 위험한 정보의 확산에 기여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로데이즈, 컴퓨터 바이러스가 당신의 시스템에 들어오면 얼마나 파괴적일 수 있는지는 더 이상 뉴스가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것은 당신의 삶을 완전히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를 파괴하고 도난당할 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도 목표를 파괴하는 소프트웨어 바이러스를 폭로하는 영화를 상상해 보세요. 알렉스 김리가 감독한 제로데이즈는 루빅스 큐브보다 더 복잡한 악성 컴퓨터 워민 스톡스넷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작은 악성 소프트웨어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방해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로 차원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큐멘터리는 스투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훌륭하게 설명합니다. 우리 중 컴퓨터 바이러스와 부비간염 바이러스를 구별할 수 없는 사람들을 포함해서요. 스투넥이 일반적인 악성 코드가 아니었다고 설명하세요. 그것은 정수 처리 공장에서 발전소까지 모든 것을 관리하는 산업 제어 시스템을 미묘하게 조작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김리는 ANSA 내부 고발자들과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을 인터뷰했으며 여러 익명의 소스를 나타내기 위해 CGI로 구성된 캐릭터도 만들었습니다. 영화는 사이버 무기의 잠재적 결과를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스투넷과 같은 사이버 무기가 한 번 밖에 나가면 그것은 뒤집어지고 복제되고 그 제작자들에 대해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로데이즈는 전쟁이 무기로 싸우는 대신 키보드로 싸우는 미래를 그립니다. 그리고 국가 안보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은 부모님의 지하실에 있는 여드름이 난 10대일 수 있습니다. 이런 콘텐츠를 지원하려면 구독하시고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이 다른 아주 흥미로운 비디오도 시청하세요.